상상해보세요. 당신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젊은 여성입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시골길.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옵니다. 비가 내립니다. 늦가을의 차가운 비입니다. 발걸음을 재촉하지만 작은 우산 하나로는 얼굴을 때리는 빗줄기를 다 막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느낌. 이 길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저 어둠 속 흠뻑 젖은 논두렁 사이에서 한 쌍의 눈이 당신의 모든 발걸음을 쫓고 있다는 느낌. 차마 뒤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저 달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5년 동안 그 끔찍한 공포는 상상 속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 당시 평범한 농촌이었던 이 도시의 숨통을 조여온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10명의 여성, 10개의 소중한 생명이 형체 없는 악령. 비오는 날에 악마라 불리던 자에게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히 화성 사건의 낡은 기록을 다시 들춰보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악마의 뒤틀린 정신세계로 함께 들어가 희생자들의 시신 위에 남긴 병적인 메시지들을 해독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누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번째 희생자는 1986년 9월 19일에 발견되었습니다. 71세 여성이었죠. 시신은 들판에 있었고 손발은 꽁꽁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 살인마의 피 묻은 서명이 될 첫 번째 단서가 나타납니다. 그는 피해자 자신의 옷, 특히 속옷을 이용해 그녀를 묶고 재갈을 물렸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충돌로 인한 살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의식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에서 우리는 이것을 시그니처 시그니처라고 부릅니다. 범죄를 실행하는 데는 불필요하지만 범인의 심리적 만족감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피해자의 속옷을 이용해 묶는 행위는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절대적인 지배와 비인간화. 그는 단순히 생명만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간성과 마지막 존엄성마저 강탈했습니다. 그의 눈에 피해자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병적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그 수년간 200만 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동원되었죠. 하지만 당시 화성은 이름 없는 흙길과 보안 카메라 없는 광활한 들판이 얽힌 미로 같았습니다. 수사기술은 아직 미숙했습니다. 그들은 진흙 속에서 발자국을 찾고 얼마 안 되는 흔적에서 혈액형을 분류했습니다. 그들은 빛 속의 유령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령은 계속해서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점점 더 잔인한 변주를 더하며 시나리오는 반복되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밤에 주로 비 오는 밤에 발생했다는 점. 피해자들은 뒤에서 공격당해 강간당하고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자신의 속옷으로 묶인 흔적이 있었습니다. 왜 비 오는 밤인가? 수사관들은 처음에 비가 단서를 지우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조직적인 사냥꾼에게 비는 완벽한 은폐막이었습니다. 빗소리는 비명소리를 삼켰고 빗줄기는 시야를 가려 이상적인 사냥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는 트리거 트리거, 즉 심리적 유발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축축하고 차갑고 고립된 비오는 밤의 분위기가 그의 내면의 공허함과 공명하여 악마를 일깨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화성 전체가 공포에 잠겼습니다. 여성들은 밤에 외출을 꺼렸습니다.
살인범이 빨간 옷을 입은 여성들만을 노린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그 소문은 극심한 공황 상태를 퍼뜨렸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적에 맞선 한 공동체의 무력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아무 근거 없는 것이라도 어떤 규칙이나 논리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천 명의 경찰이 얼마 안 되는 물리적 증거들과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최초의 범죄 심리 분석관 프로파일러들이 범인의 초상을 그리려 애썼습니다. 당시 그들의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그 심리적 스케치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이제 함께 그것을 재구성해 봅시다. 첫째, 그는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화성 살인마는 어둠 속에서 쉽게 움직였습니다. 그는 모든 오솔길과 들판을 가로지르는 지름길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일부였습니다. 아마도 과묵한 이유, 침착한 공장 노동자, 당신이 매일 아무 의심 없이 마주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악의 평범성의 현신입니다. 악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옆에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깊은 열등감과 불만에 시달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성범죄는 본질적으로 성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에 관한 것입니다. 화성 살인마는 현실 삶에서 실패자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 무시당하고 관계에서 실패했으며 사회적으로 무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공격하는 것이 그가 권력을 느끼고 누군가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을 묻고 비인간화하는 행동은 바로 그 자신의 울분을 그들에게 투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 이제 내가 너희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만들 것이다. 셋째, 그는 조직적이지만 충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 오는 밤을 택하고 외딴 장소를 골랐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인의 징후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극심한 잔혹성, 정액을 남긴 흔적, 때로는 다른 개인적인 흔적들은 통제불능의 폭발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은 복잡한 심리를 드러냅니다.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고 계획을 세울 줄 아는 인간이지만 내면에는 풀려날 기회만을 엿보는 야수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섬뜩한 점은 그는 공동체 전체의 공포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신문을 읽었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화성의 공황 상태는 바로 그의 보이지 않는 승리의 트로피였습니다. 모든 기사, 모든 뉴스 보도, 모든 소문은 그의 업적에 대한 인정이었고 병적인 자아를 점점 더 키워나갔습니다. 절망 속에서 경찰은 8번째 사건의 범인으로 윤석열이라는 한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고문당하고 자백을 강요받아 20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화성 사건이라는 끔찍한 교향곡 속의 비극적인 낮은 음표였으며 수사기관이 직면했던 무력함과 엄청난 압력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답을 필요로 했고 잘못된 답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지워지지 않는 한스러운 상처를 남겼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화성 사건은 미제 사건 코드 케이스이 되었고 한국 경찰 역사상 5점이자 국민적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살인마는 마치 빛 속으로 사라져버린 듯 했습니다. 2019년 9월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첫 번째 사건으로부터 3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DNA 기술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현장에서 남겨진 증거들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9번째 사건 피해자의 속옷에서 채취된 DNA가 1994년 처제를 강간하고 살해한 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죄수와 일치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춘재였습니다. 악마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얼굴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소름 끼칠 정도로 평범했습니다. 그는 모범수였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교도소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 온순해 보이는 남자가 화성에 공포를 심어준 악마일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법의 눈앞에 바로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그의 죄악으로 가득 찬 영혼은 완벽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춘재는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에서 나온 부인할 수 없는 DNA 증거들이 제시되자 그의 거짓말의 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백했습니다. 화성 사건 10건뿐만 아니라 경찰이 전혀 알지 못했던 4건의 추가 범행까지도요. 그는 자신의 범죄를 명확하고 냉정하게 진술했으며 때로는 경찰이 잘못 기억하는 세부 사항을 자랑스럽게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자 가장 소름 끼치는 심리적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왜 그는 수십 년간의 침묵 끝에 그토록 상세하게 자백했을까요? 후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춘재와 같은 자기애성 인격자 나르시시스트에게 이것은 통제권을 되찾기 위한 최후의 행동이었다고 분석합니다. 과학적 증거에 의해 궁지에 몰렸을 때 그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이야기꾼, 진실을 쥐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사 대상이 아니었고 사건의 전문가였습니다. 범죄들을 상세히 재현하는 것은 그가 가장 권력을 느꼈던 순간들을 다시 살려내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전리품을 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문실에서 이춘재는 뉘우치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늙은 악마였고 자신의 공허한 삶에 마지막으로 비추는 병적인 영광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화성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정의는 뒤늦게나마 범인의 이름을 밝혀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윤석열 씨도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남긴 상처는 결코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14명의 생명이 강탈당했고 한 공동체가 수십 년간 공포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진 한 한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악마가 언제나 뿔과 송곳니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웃의 얼굴, 동료의 얼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에 썩어 문드러짐, 무력감과 사회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되며 타인의 고통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이춘재는 수감되었지만 열등감과 불만에서 비롯된 잔혹함의 씨앗인 이춘재의 심리는 여전히 사회 어딘가에 잠재해 있을 수 있습니다. 화성과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회 내부의 균열, 폭력의 씨앗을 식별하고 화성에서든 어디에서든 더 이상 피가 악마를 가리는 장막이 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방법입니다.